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6년 차가 된 주부입니다. 어찌하다 보니 아이도 둘이나 낳고 살고 있네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 답답한 사람이랑 어떻게 아이를 둘이나 낳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답이 이런 답답이는 처음 봤다니까요. 물론 제가 할 말 다 하는 똑부러진 사람이니까 그나마 멱살을 잡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저도 이렇게 생활하는 게 맞나 싶더라고요.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세상에 사람이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죠. 정말 누구보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제 삶에 실금 하나 가는 것이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본때를 제대로 보여주게 되었죠. 어찌 보면 너무나도 통쾌하지만 어찌 보면 이렇게까지 저를 변화하게 만든 그 인간들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된 그날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결혼을 할 당시만 해도 참 행복했었죠.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늘 행복하기만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허허 웃기만 하면 혹으로 알더라고요. 누구 이야기냐고요?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 남편 이야기죠. 저랑 남편은 일을 하다 알게 된 사이였어요. 저는 정말 학창 시절부터 성공을 목표로 했던 사람이었기에 미친 듯이 공부만 했어요. 결국 저는 서울에서 내로라 하는 대학의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꼬부랑 글씨로 가득한 의학책을 달달 외울 정도로 공부를 했고 저는 제가 원하던 내과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실 내과가 동네에 하나쯤은 무조건 있잖아요. 거기다가 웬만해서는 장사도 잘 되고요. 물론 성형외과나 피부과도 장사는 잘 된다고 버는 돈 단위가 다르다고 하긴 하지만 저는 미용보다는 사람을 치료하는 목적을 가지고 의술을 펼치고 싶었어요.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정말 바쁘게 정신없이 살았어요. 언젠가는 개원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말이죠. 그러다가 남편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이었는데 저희 병원에 새로 나온 약을 영업하러 왔다가 운명처럼 서로 한눈에 반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아니 세상에 운명이 어디 있나 싶으시죠? 그런데 정말 헌신도 제 짝이 있는 법이라고 남편을 처음 본 순간 직감적으로 이 남자랑 결혼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의사랍시고 뻐기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꼭 저랑 비슷한 전문직을 가진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는 생각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남편을 만나는데 따질 것이 더 없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저랑 동갑이었고 저랑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남편이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친정에서는 홍의가 꽉 찼으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결혼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시댁에서는 의사 며느리를 본다고 아주 그냥 좋다고 더 볼 것도 없이 날 잡자고 난리셨죠. 그래서 저희는 정말 순조롭게 결혼 준비를 마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꽤 행복했어요. 늘 언제나 제 편을 들어주시는 시부모님, 사위 사랑을 잔뜩 주시는 친정부모님, 그리고 무엇보다 언제 어디서나 든든한 벽이 되어주는 남편. 그렇게 저희 사이는 틈이 생길 수 없을 정도로 꽉 맞물려 있다고 생각했었죠. 오죽하면 제가 결혼하고 3년 차까지는 아이를 낳을 생각도 없다고 했었는데 바로 임신하고 아이를 가졌겠어요. 아이도 연년생으로 바로 낳고 정말 누릴 수 있는 행복은 다 누렸죠. 맨날 당직이다, 응급이다, 정신없이 살다가 육아휴직을 내고 집에서 쉬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의 사명감이 있었어요. 아이를 낳았다고 손 놓고 지낼 수만은 없었죠. 육아를 하는 동안에도 학회에 올라오는 논문들을 확인하면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누군가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저희 가정은 늘 평안하다고 생각했어요. 딸 하나, 아들 하나 낳고 아이들을 챙기며 남편 뒷바라지 하는 게 행복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제 자리가 있다는 것 또한 행복했죠. 제 목표도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었어요. 나이 40이 되기 전에 꼭 개원하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죠. 하지만 그게 뭐 쉬운 일은 아니긴 했어요. 요즘은 동네 내과만 하더라도 초음파 장비가 다 있어야 했고
기본적인 검사는 다 이루어져야 환자들이 귀신같이 알아보고 방문했으니까요. 개원했다가 망해서 다시 대학병원이나 페이닥터로 취직하는 동료들도 있었고 저는 조금 더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했죠. 더군다나 개원하는 데 드는 비용을 생각하면 양가의 도움이 절실했기 때문에 일정은 조금씩 미뤄졌어요. 저는 아이 둘을 낳고 육아휴직을 전부 소진한 다음 대학병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는데 당직이나 응급이 생기면 참 힘들더라고요. 대학병원에서 받는 월급이 엄청난 것도 아니었고 차라리 페이닥터로 일을 해야 하나 고민이 엄청 많았었죠. 그런데 글쎄 제가 이런 고민을 할 동안 남편과 시댁은 다른 고민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실체를 모르고 있었던 바로 신우의 이야기랍니다. 참 우리 신우 대책이 없어도 너무 없는 인간이었죠. 저랑은 정반대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개차반일 수 있을까 싶었어요. 물론 여기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듣고 있자면 우리 신우보다 더한 인간들도 많긴 하지만 제 인생에서 이런 사람은 처음 만나보는 것이라서 신우만 보면 그렇게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우리 신우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 제대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신우로 말할 것 같으면 저랑 남편보다 무려 9살 어린 늦둥이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35에 결혼했는데 그때 당시 신우의 나이가 26살이었다 이거죠. 보통 여자 나이 26이면 직장도 다닐 나이고 본인이 뭘 해야 할지 뚜렷하게 결정하는 시기 아니겠어요? 물론 중간에 적성에 안 맞으면 언제든지 본인의 진로를 바꿀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보통 그쯤이면 자기가 뭘 잘하는지 뭘 해야 먹고 살 수 있을지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을 내릴 시기잖아요. 우리 신우 전생에 무슨 기생이었을런지 그렇게 춤바람이 나서 하루 종일 클럽과 나이트에서 살고 있는 소위 말하는 죽순이었다 이 말입니다. 시댁에 뭐 볼 일이 있어서 가기라도 하면 글쎄 아침까지 술을 마시다 왔다면서 화장도 지우지 않고 처자빠져 자고 있더라니까요. 오후 3, 4시쯤 겨우 일어나서 해장국 좀 끓여달라고 당당하게 부탁하는데 얼마나 오냐오냐 키웠으면 저럴까 싶기도 했고요. 근데 웃긴 게 시모는 또 신우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서 키우더라고요. 저 같으면 붙잡고 잔소리라도 할 텐데 절대 그런 법이 없었어요. 뭐 시모 말로는 거의 죽을 고비를 넘겨서 얻은 딸이라나 뭐라나. 어머님, 제가 잔소리할 일은 아니긴 하지만 아가씨 저렇게 냅두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이도 있는데 직장 다닐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도 저 때는 일하고 있을 나이였는데. 우리 애는 내가 알아서 아마 내가 글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낳은 딸 아니겠니? 평생에 내 소원이 딸 키우는 것이었는데 우리 딸 가졌을 때 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출산을 포기하라는 소리까지 들었었다. 그래도 딸 하나 키워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무리해서 낳은 자식이야. 아주 소중한 자식이라고. 그러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게 냅두고 싶다. 뭐 어머님께서 그러시다면야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좀 걱정이 되어서 그랬어요. 저 어머님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해요. 우리 애가 말이다. 처음 태어났을 때 엄청 작고 말랐었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애라고 했다고. 오죽 금이야 오기야 키웠겠어? 지금도 봐라. 키도 작고 빼쩍 말라가지고는 아유 내가 우리 딸만 보면 그렇게 가슴이 아파. 지금은 그래도 건강하잖아요. 어디 아픈 곳 하나 없이요. 어머님께서 금이야오기야 키운 덕분이겠죠? 그렇기야 하지. 나는 우리 딸이 다리에 상처라도 날까봐 맨날 업고 댕겼어. 운동해? 아유, 그 대학볕에서 그런 거 하다가 쓰러지면 어떡해. 우리 애는 피부 타는 것도 싫고 그래서 그런 날은 그냥 학교 안 보냈다. 아무리 자식 사랑이 대단하다고 해도 신우가 10살이 될 때까지 넘어지면 다리에 흉질까봐 업고 다녔다는데 대단하다 싶더라니까요. 그래서인지 신우가 살짝 오다리 같긴 하더라고요. 뭐 신우랑 시모는 죽어도 모른 척하지만 제가 의사니까 그런 건 또 기가 막히게 보이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키운 신우가 어렸을 때 몸이 약했다는 게 거짓말은 아닌 건지 작고 말라서 귀엽기는 했어요.
처음 봤을 때 인형 같다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물론 얼굴이 그렇게 예쁘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사실 제가 키가 169이거든요. 여자치고는 키가 좀 있는 편이지요. 사실 169부터 키 안 재봐서 모르는데 170일지도 몰라요. 뭐 몸무게는 적당히 표준 몸무게이긴 한데 우리 신우가 워낙 키도 작고 말랐다 보니까 신우 옆에만 있으면 제가 한 등치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제가 또 수영을 오래 해서 어깨가 좀 넓은 편이긴 하고요. 아침 수영하고 나면 하루가 상쾌해서 수영을 끊을 수가 없다니까요. 아무튼 그런데 신우가 이런 걸로 은근히 꼽을 주더라고요. 지가 뭐라고 참. 여자는 닿고 말라야 하는데 언니는 너무 커서 쓰러지기라도 하면 우리 오빠가 못 얻고 뛰겠다. 언니 절대로 건강 지켜요. 우리 오빠 허리를 위해서라도요. 근데 언니 지금 입고 있는 그 티셔츠 말이에요. 되게 예쁜데 어디서 산 거예요? 내가 입으면 좀 그러나? 웜티스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괜히 사람 심기를 거스르는 짓을 하는 거 있잖아요. 가만히나 있으면 얄밉지나 않지. 저러니까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좀 널널한 옷이라도 입고 가면 저한테 옷 한번 바꿔 입어보자고 그렇게 떼를 쓰는 거예요. 매번 싫다고 거절을 하다가 하도 졸라대니까 귀찮아서 한번 바꿔 입어줬어요. 언니 옷 입으니까 나 완전 원피스 입은 거 같지? 호 진짜 커. 아 이걸 언니는 어떻게 소화하는 거야? 키가 전봇대같이 커서 그런가? 괜히 입가에 비웃음 같은 거 달고 말을 하는데 기분이 오묘하게 상하대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니까 제가 뭐 발끈해서 예민하게 굴 수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열받아서 저도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신우가 새로 샀다는 꽉 끼는 티셔츠를 제가 박박 우겨서 입어버렸지요. 아 그럼 아가씨 저 이번에 아가씨가 새로 샀다고 자랑했다는 그 옷 한 번만 입어볼게요. 네? 언니가 제 옷을 왜 입어요? 언니는 제 옷 사이즈가 안 맞아서 못 입을 텐데요. 입어봐야 알죠. 저는 잘 들어갈 것 같은데요. 아가씨도 저 옷 맨날 뺏어 입잖아요. 저도 한번 입어볼게요. 그렇게 박박 우겨서 입고 나와버렸죠. 그 새로 산 옷 다 늘어난 것도 모자라서 제가 어깨가 넓다고 했잖아요. 겨드랑이가 터져버렸더라고요. 고소해라. 이렇게 한번 당해봐야 다시는 옷 바꿔 입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도대체 누굴 닮아서 지가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는 건지. 할세, 언니, 이거 비싼 옷인데 어떡해. 나도 한 번에 못 입어본 옷인데 이 겨드랑이가 다 터져버렸어. 옷도 다 늘어나고. 어머, 옷 가지고 왜 그렇게 징징거려 아가씨. 하나 더 사면 되죠. 언니, 이게 얼마짜리 옷인 줄 알아요? 티셔츠 하나에 12만 원짜리란 말이에요. 돈도 없어 죽겠는데 용돈 모아서 산 건데 언니가 돈 내놔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저한테 12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누구를 빙다리 핫바지로 보나. 딱 봐도 브랜드 없는 동대문 옷 같은데 12만 원이 말이나 되는 소리랍니까? 제가 뭐 인터넷으로 옷도 안 사는 줄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들 모아둔 어플 있잖아요. 거기서 똑같은 거 검색해보니까 22,000원이더라고요. 역시나 배송비 해봐야 25,000원. 제가 25,000원을 신우 손에 쥐어주니까 신우가 어이없다는 얼굴로 저를 쏘아보대요. 그래서 휴대폰 화면 보여줬죠. 와 아가씨 이거 똑같은 거 맞죠? 이야 아가씨 사기 맞았네요. 이걸 12만 원이나 주고 샀어요? 내가 똑같은 거 하나 배송시켜 놓을 테니까 입어요. 그 25,000원은 그냥 용돈으로 드릴게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누구한테 뻥튀기를 하려고 술을 쓴 건지. 근데 말이죠. 제가 의사잖아요. 처음에는 저한테 그런 부탁 안 하던 시댁 식구들이 물론 신우 포함해서요. 저한테 자꾸 금전적인 부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 의심 없이 도와드렸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정도는 가족끼리 뭐 아깝지 않게 쓸 수 있는 돈이었으니까요. 아이고 이번 달은 돈 나갈 일 투성이나. 이번에 주방용품 빅세일 들어가서 도마도 새로 사고 냄비도 새로 사고 싶은데 아직 돈 들어올 시기가 안 됐지 뭐냐. 예 2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니? 그런 식으로 20만 원만 30만 원만 하면서
돈을 뜯어가서는 안 갚는 거예요. 그렇다고 돈 빌려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시모한테 지난번에 빌려가신 20만 원 언제 주세요? 먼저 말 꺼내기도 민망하잖아요. 200만 원도 아니고 20만 원이면 사실 용돈으로 챙겨드릴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한 금액이다 싶긴 했고요. 거기다가 남편 놈도 제가 시모한테 돈 빌려준 거 알고 있으면서 시모한테 마누라한테 돈 언제 갚아? 이런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해주더라고요. 오히려 시어머니 편을 들더라니까요. 우리 엄마한테 돈 빌려줬어? 잘했어. 엄마가 요즘 힘드신가 보다. 자꾸 돈 없다고 하시는데 당신이 좀 빵빵하게 챙겨드렸으면 좋겠어. 아니 저런 말 듣고 어떻게 갚으라고 하겠어요? 점점 호구가 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20만 원, 30만 원 그런 걸로 끝이 날 일이었으면 제가 사연을 왜 쓰기 시작했겠어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신우가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취업을 하겠다고 설치기 시작했어요. 시댁 식구들 전부 우리 딸이 정신 차렸구나 하면서 칭찬을 해주기 시작했죠. 그런데 인연이 말이죠. 취업을 하겠다고 했으면 자격증을 따던가 공부라도 해야 하는데 맨날 정신 못 차리고 술 처먹고 클럽 가고 하는데 뭐가 달라진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거기다가 늦게까지 술 처먹고 노느라 아침에 못 일어나서 면접을 못 가는 거예요. 면접이 보통 아침부터 있잖아요. 일어나야 면접을 가지요. 또 면접을 가야 취업을 하지요. 항상 핑계는 좋아요. 아가씨, 오늘 뭐 서류 합격한 회사 면접 보러 가는 날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이 시간에 집에 있어요? 언니, 저 기립성 저혈압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 있죠? 아니, 일어났는데 핑 하고 세상에 도는데 그래서 면접 못 갔어요. 말은 아주 번지르르하게 해요. 술 처먹고 못 일어나는 거면서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더라니까요. 그렇게 26부터 2년간 삽질하더니만 드디어 지도 정신을 차리겠다면서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겠다고 선언을 하더랍니다. 미친 건가 싶었어요. 갑자기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겠다니 시댁 식구들도 전부 얼음이 되었죠. 아니 거참 무슨 부산 가는 것도 아니고 호주로 가겠다고? 얘, 너 지금 제정신이니? 아가씨, 혹시 영어를 할 줄은 아세요? 적어도 거기서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하려면 기본적인 회화는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건 그냥 몸으로 가서 부딪히고 보는 거죠. 가서 배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일석이조잖아요. 영어도 배우고 돈도 벌고. 그러니까 워킹홀리데이지. 너무 좋겠죠? 그래도 취업을 하려면 말은 할 줄 알아야죠. 그래야 가서 밥이라도 얻어먹고 지낼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러다가 일도 못하고 영어도 못 배울 수도 있다고요. 언니가 그래서 저 처음에 조금만 도와주세요. 저 거기 가서 시차 적응도 좀 해야 하고 호주까지 갔는데 한 2달 정도는 관광 가고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경험이 전부 다 유익한 경험이라고 하잖아요. 언니 부탁 좀 드려요. 네? 아니 아가씨, 거기에 취업해서 돈 벌어보려고 가는 거잖아요. 워킹홀리데이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하루라도 빨리 돈 벌어야 할 마당에 일을 안 하고 한 2달 관광을 한다고요? 한두 달은 다들 그렇게 논다고 하던데요. 가서 집도 알아봐야 하고요. 헤이, 외국까지 나갔는데 조금만 놀면 되죠. 고작 한두 달인데 이런 기회 흔치 않잖아요. 네? 그렇게 준비를 대책 없이 하면 안 되죠. 아가씨가 미리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돈을 모아서 갔어야죠. 이렇게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제가 돈이 없으면 어쩌려고요. 언니는 의사식이나 되면서 돈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인생 경험하러 가보겠다고 결심까지 한 일인데 장하다고 먼저 돈 지어줄 생각은 안 하고 아니 왜 저한테 그 정도 지원도 못 해주겠다고 그래요. 언니 내가 시누이라서 그래요? 언니 친동생이었으면 돈 팍팍 쥐어줬겠죠? 아니 왜들 다들 그렇게 나르시고 그래. 저로 감정 격해지지 말고 그 돈 내가 줄게. 내가 내 동생 외국에 나가서 좋은 경험하겠다는데 그 정도도 못 치겠어? 야 내가 줄게. 정말? 우리 오빠 역시 최고. 역시 나는 우리 오빠밖에 없다니까. 아니 제약회사 그것도 영업팀 직원이니까 영업 제대로 못하면 월급도 쥐꼬리만큼 벌어오는 게 신우한테 냅다 돈 주겠다고 하는데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적어도 그 큰 돈을 주려면 저랑 상의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지 맘대로 그렇게 말 뱉어버리는 거, 거기서 제가 안 돼 이러면 저만 쫌생이 되는 거잖아요. 시댁 식구들 다 있는 데서 말이죠. 근데 시모가 제가 똥 씹은 표정하고 있으니까 은근히 꼽을 주는 거예요. 아니 그 의사 며느리가 말이야 돈을 아껴도 너무 아낀다. 의사면 돈 엄청 잘 버는 걸로 다들 알고 있는데 실상은 아닌가 봐. 우리 아들이 주겠다고 하는 걸 보면 아들이 더 여유가 있나 보네. 우리 며느리가 시집 잘 간 거네. 기가 막혀서 진짜. 제가 여태까지 시모한테 빌려준 돈이 얼만데 그런 소리를 하는지 열받아서 시모한테 그랬죠. 어머님, 여태 어머님께 빌려드린 돈 있잖아요. 그거 안 갚으셔도 돼요. 그 돈으로 아가씨 여행비 주세요. 그럼 제가 준 거니까 다름없죠? 그랬더니 시모가 기가 막히다는 얼굴은 하는데 지가 지 입으로 빌려달라고 했었던 거라 그런 건지 저한테 뭐라고 말 못하더라고요. 아무튼 신우가 그렇게 호주로 떠나고 나니까 집안이 조용하더라고요. 물론 남편놈이 신우 여행하라고 무려 600만 원이나 쥐어준 걸 알고 기겁해서 지랄하긴 했습니다. 여보, 내가 통장잔고 확인하다가 본 건데 최근에 600만 원을 출금했던데 그거 어디다 썼어? 설마 아가씨 가는데 지어준 거 아니지? 맞아. 600만 원 지원해줬어. 아야, 그 호주까지 비행하는데 이코노미 탄다고 그러더라. 이왕 가는 거 비즈니스타라고 돈 좀 더 줬어. 진짜 미친 거 아니야? 하리 겁도 없이 어떻게 600만 원 다 몰래 줄 수가 있어? 그 정도 돈을 줄 거면 나랑 상의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비즈니스는 무슨 얼어 죽을 비즈니스야. 나도 이코노미 타고 다니는데. 아이 그래도 내 동생이 지가 뭐라도 하나 배워보겠다고 해보겠다고 그런 결정을 내린 건데 당연히 가족으로서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것도 정도가 있는 법인데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나이 차이 난다고 지 동생이라면 좋아 죽지. 좋아 죽어요. 지 자식들한테 그렇게 돈 써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는 제가 둘째를 임신하고 있었을 때 말이죠. 제가 뭐 필요하다고 하면 첫째 때 쓴 거 없냐고 그렇게 돈을 아끼더니만 신우이한테는 무려 600만 원을 쥐어줬다고 하니까 정신 나가겠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임신 5개월쯤에 신우가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갔거든요. 근데 기가 막히게도 이 기집애가 글쎄 4개월 만에 돌아온 거예요. 아니야 아가씨 적어도 1년 이상은 있겠다고 하고 나간 거 아니에요? 4개월 만에 돌아오다니요. 나 진짜 호주가 그런 곳인지 몰랐지 뭐야. 날씨도 진짜 별로고 거기서는 도무지 못 지내겠더라고요. 말도 안 통하는데 어찌저찌 취직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진짜 농장 주인이 악랄해도 너무 악랄한 거예요. 개처럼 부려먹는 거 있죠. 내가 사람이지 개냐고. 코리안 하드워킹. 하루 종일 외치는데 호주 해도 어찌나 쨍쨍한지요. 피부가 타다 못해서 화성을 입은 것처럼 따갑지 뭐예요. 저는 그런 데서는 죽어도 일 못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도망쳤어요. 입이 떡 벌어지는 이야기더라고요. 문제는 이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건데 이 이야기는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제가 조금만 있다가 다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노답인 신우를 보고 있자니 속이 터질 것 같아서 그냥 안 보고 사는 게 빠르겠다 싶더라니까요. 근데 이 신우가 말이죠. 또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호주 4개월을 갔다 와서 또 술이나 처먹고 다니겠지 했는데 1년 동안 조용한 게 아니겠어요? 제가 1년 동안 지방에 있는 병원이랑 우리 병원이 협력을 하게 되면서 일주일에 34일씩 지방병원에 진료를 보러 다녀야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무 바빴어요. 오죽하면 우리 애들도 제대로 돌볼 수가 없어서 친정 부모님께 맡겨놓고 남편이랑도 거의 주말 부부로 살기 시작했죠. 지친 몸을 이끌고 주말에 서울에 오면 애들이랑 시간 보내느라 시댁에도 아예 발길 끊고 지냈거든요. 뭐 가끔 갈 때는 있긴 했는데 그때마다 신우가 없더라고요. 거기다가 신우에 대해서 뭐 들려오는 소식도 없고 술 처먹으러 다닌다는 답답한 소식도 없고 말이죠. 제가 하도 궁금해서 시모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님, 그 요즘 아가씨 뭐예요? 정신 사리기로 결심했대요?
어디 저 몰래 취직이라도 한 거예요? 너무 조용하니까 이상한 거 있죠. 정신 제대로 차렸어. 요즘 우리 딸 피아노 배우러 다니느라 정신없이 지내고 있어. 아마 오늘도 피아노 학원 갔을걸? 예? 피아노요? 아니, 갑자기 그 나이에 피아노는 왜 배우는데요? 지금 열정 넘친다니까. 심지어 동네 학원도 한 군데가 아니라 매일매일 수업은 1시간밖에 못 들으니까 자그마치 3곳을 돌아다니면서 피아노 배우고 있다니까. 끝나고 꼭 연습도 하고 오고 말이야. 하루에 피아노를 몇 시간을 치는지 내가 집에 피아노 하나 사줄까 고민 중이라니까. 이제 배워서 뭐 전공한대요? 나이 40은 들어야 대학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대학은 무슨 교회에서 반주하고 싶다고 적당히 배워보겠다고 하더라. 어머님, 제가 지금 제대로 들은 거 맞죠? 교회요. 아가씨가요? 교회를 다닌다고요? 저는 진짜 우리 신우가 미쳐 돌아버린 줄 알았지 뭐예요. 갑자기 교회라니 이게 무슨 귀신 쓰나라 까먹는 소리냐고요. 우리 신우 주말이면 클럽 2박 3일씩 잠도 안 자고 다니던 인간인데 일요일에 교회를 간다는 게 너무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더 웃긴 건 일요일만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수요일은 수요 예배, 목요일은 목요 기도회, 금요일은 금요 예배, 토요일은 교회, 무슨 여성들끼리 모여서 회의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는 그런 모임을 가고 일요일에는 본 예배를 본다는 거예요. 목금토일 교회를 간다는데 그게 믿어지기나 하겠어요? 그러면서 시모가 엄청 뿌듯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우리 애가 호주 갔다 오더니 완전히 달라졌어. 신앙심이 대단해졌다니까. 나도 그래서 일요일에는 우리 딸 손잡고 교회 다니자니. 어디 교회 다니시는데요? 아, 저쪽에 이름만 들으면 알 법한 교회라니까. 어머님, 그런 교회는 반주자 하려면 피아노 전공해야 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대형 교회일수록 전공자들은 많을 텐데요. 아가씨가 진짜 반주를 할 수 있을까요? 본 예배 반주는 당연히 안 되지. 어린이부 반주 말하는 거야, 어린이부. 그거 하겠다고 피아노 다니는 거라고. 공사하겠다는 마음까지 먹었으니 얼마나 대단하니? 요즘 엄청 바쁘게 살고 있다. 아유, 내가 우리 딸 응원 제대로 해주고 있지. 아유, 뿌듯해 죽겠사지요. 저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교회 반주자 한다고 뭐 월급 200만 원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거 그냥 봉사 아니겠어요? 봉사하러 다니는데 뭐가 그렇게 뿌듯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아, 물론 술 처먹고 사고 안 치고 지난날을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교회 다니고 기도하는 게 기특해 보일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근데 곧 알게 됐지 뭐예요. 이 신우가 교회를 다니는 꿍꿍이를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그 대형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돈을 얼마나 잘 벌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땐 거기가 정식 교회라기보단 좀 광신도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 같더라고요. 그래서 헌금 내라 헌금 많이 해야 천국 간다. 그러는 교회 같다는 느낌을 빡 받았죠. 어떻게 알았냐고요? 제가 딱 한 번 시모가 같이 가자고 해서 따라갔었거든요. 신우가 열정적으로 다니니까 시모도 다니기 시작했다면서 목금토일 다 가는 건 아니지만 일요일 예배는 꼭 하시는 겁니다. 내가 교인들이랑도 좀 친해지고 담임 목사님이랑 안면도 터졌니? 며느리는 뭐하냐길래 의사라서 바쁘다고 했더니 아이고 좀 관심 있어 보이는 것 같더라. 내 기도 한번 살려줄 겸 교회 딱 한 번만 같이 가서 담임 목사님께 인사 좀 드리자. 응? 우리 며느리 의사라고 자랑 좀 하게. 하도 난리를 쳐서 따라갔었어요. 그거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근데 설교 내내 헌금 많이 내야 천국 간다고 하는데 이걸 진짜 뭐라고 해야 하나요? 좀 이상했습니다. 뭐 마음 같아서는 신우고 시무고 다니지 말라고 말리고 싶었는데 어디 제 말이나 듣겠어요. 그냥 한번 가고 말아야겠다 싶었는데 시무가 저를 자랑하고 싶다고 하더니만 담임 목사한테 저를 데리고 가서는 의사라고 힘줘서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며느님이 의사세요? 대단하시네. 그럼 우리 며느님이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다할 수 있게 기도나 한번 합시다. 다 같이 기도 드립시다.
원하지도 않는데 강제로 기도를 드렸더니만 우리 시모가 제 옆구리 팍팍 찌르면서 기도받았으니까 특별 헌금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이런 데를 다녀야 하나 싶었는데 목사 옆에 꽤 젊은 남자가 있었는데 부목사라고 하더라고요. 어린 이불을 맡고 있는데 글쎄 담임 목사 아들이라고 하는 거 있죠. 딱 삘이 오더라고요. 요즘 이런 걸로 말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 자식한테 교회 물려주고 싶어서 목사로 키우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2번 올 곳이 아니다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모 옆에 붙어서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어디 무슨 90년대에나 입을 법한 꽃분홍색 종아리까지 오는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아주 조신하게 걸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입을 떡 벌렸지요. 우리 신우더라고요. 항상 옷감이 부족한 건가? 싶을 정도로 거적대기 같은 것만 입고 다니던 신우가 꽃분홍색 원피스, 온몸을 가린 옷을 입고 있는데 어찌나 적응이 안 되던지 왜 이러나 싶었다니까요. 진짜 교회 다니면서 개념이라는 게 아예 바뀐 건가 싶었는데 그 부목사를 보면서 눈웃음을 엄청 흘리는 거예요. 제가 요즘 어린이부 반주하는데 할 실수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죄송해요. 부목사님 듣기에 괴로우시죠? 더 열심히 해야 하는데 연습 좀 더 해야 할게요. 아닙니다. 반주 실력 많이 늘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게 느껴져요. 이지랄 하는데 너무 둘만의 세계인 거예요. 글쎄 둘이 딱 봐도 썸 타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왜 공부 기가 막히게 잘했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두뇌 회전이 빠르지 않겠어요? 보아하니까 신우가 이 꼴로 교회 다니는 게 딱 봐도 저 돈 많은 부목사랑 뭐 좀 해보려고 그러는구나 싶더라고요. 지가 능력이 없으니까 취직이라도 해서 편안하게 살겠다 이거겠죠. 그러니까 있는 척 없는 척 본인을 꾸며대면서 조신한 척 연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소름 돋지 않아요? 대박이죠. 저는 우리 신우 연기자로 나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으면 연기파 배우로 이름 좀 날렸을걸요. 그렇게 저는 2번 다시는 그 교회에 발길을 들이지 않았는데 말이죠. 한 6개월 지났나요? 제가 시모한테 슬쩍 물어봤어요. 아가씨 아직 그 교회 다녀요? 이제 슬슬 그만둘 때가 되지 않았나? 언제까지 그렇게 촌스러운 원피스 입고 조신한 척한대요? 마마 말 조심 좀 해라. 어디서 그런 이야기 누가 들을까 무섭다. 지금 우리 딸이랑 그 부목사랑 연애하고 있지 않겠니? 곧 결혼할 거다. 예? 아가씨가 결혼을 한다고요? 활짝 웃으면서 그래 하시더니만 그제서야 줄줄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얼마나 부자인 줄 아냐. 교인들 헌금 뜯어내서 아주 호의호식한다. 그 부목사가 첫째 아들인데 걔한테 교회 물려주려고 목사시킨 거다. 동생이 2이나 더 있는데 그 동생들은 해외 나가서 맨날 골프 치고 카지노 다니고 그런다더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진짜 그 나물에 그 밥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결혼만 하면 돈이 쿨러 들어온다 이거야. 아가씨가 고생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시동생들이 그렇게 살면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요? 고생은 무슨 부목사 월급이 한 달에 800만 원이더라. 800만 원. 교회라서 세금도 안 뗀다더라. 얼마나 좋니? 우리 때 시집 잘 가면 너무 좋지. 그 돈 누가 보겠니? 그도 제가 보는 건 아니니까요. 저야 뭐 아가씨가 그렇게 살겠던데 뭐라고 말 얹을 게 있겠어요? 어머 얘가 왜 덕을 봐? 그 집에 그렇게 돈이 많은데 덕 볼 수도 있지. 그게 말이다. 사돈 며느리가 이사라는 거에 엄청나게 흥미를 보이지 뭐니. 너도 사돈 댁에 잘 보이면 병원 하나 개원해줄지 어떻게 알아? 어머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아니 누가 사돈 며느리한테 개원해 시켜줘요. 그 목사가 건강에 엄청 신경 쓴다더라. 몸에 좋은 건 다 챙겨 먹는다나. 그래서 뭐 병원 VIP 하고 싶어 하시는데 사회적 지위가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라서 대접은 못 받는다고 하대. 네가 개원해서 VIP 대접 해주겠다 살살 꼬시면 아니 개원시켜줄 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괜한 소리 하지 말고 그 집에 잘 보이라는 거야. 너 내 말 알아들었지?
당연히 저는 됐어요 했지요. 아니, 지금도 대학병원 다니면서 뭐 벌만큼 벌고 잘 살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아부 떨어야 할 이유가 있겠어요. 근데 글쎄, 시모가 제 등짝 때리면서 바보 같다고 혀를 끌끌 차는 겁니다. 아야, 어머니, 갑자기 등짝은 왜 때리세요? 예, 너 살길 열리는 거라니까? 기원하면 얼마나 좋니? 제약회사 영업사원인 우리 아들 영업 팍 밀어주면서 네가 우리 아들 먹고 살 길 열어줄 수도 있고 그 교회에 약사들도 많다더라. 그럼 우리 아들 거래처도 팍팍 늘어날 수 있지 않겠니? 그러니까 너도 눈도장 찍게 내가 방법 하나 생각해냈다. 저 눈도장 찍을 생각 없는데 무슨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 애 결혼할 때 집을 매매해야 하지 않겠어? 그때 돈을 좀 보태주면 딱이겠네. 너 일 사니까 돈 좀 많이 모아뒀을 거 아니냐? 어머님, 저한테 집을 살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럴 돈 있었으면 제가 결혼을 했겠죠. 아니 왜 또 등짝을 때리고 그러세요 진짜 어머님. 너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실속 하나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말이야. 의사라는 게 왜 이렇게 멍청해? 집 매매하는 비용 주면 너 먹고 살 길이 열린다니까. 저한테 바보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일부러 2대 맞은 게 억울해서 웃으면서 어머님, 저 그럴 돈 없다니까요. 농담도 잘하셔 하면서 퍽소리 나게 시모 등짝 때렸습니다. 왜 웃기다는 듯이 퍽퍽 때리니까 시모가 아프다. 덩치도 큰 게 손까지 매워. 이러길래 어머 죄송해요 하고 넘어갔다니까요. 문제는 이 다음부터였어요. 우리 시댁에 무슨 돈이 있겠어요. 뭐 하나 살 때마다 저한테 은근히 사달라고 하는 마당인데 신우한테 그동안 용돈 주네 워킹홀리데이 보내준에 들어간 돈이 얼마냐고요. 돈이 없으니까 자꾸 저한테 요구를 하시는 거죠. 내 이야기 좀 들어봐라. 그쪽에서 집을 해오라고 하는데 우리 딸 거기 시집만 가면 아주 평생 그냥 놀고 먹고 마음껏 할 수 있지 않겠니? 집만 해오면 또 볼 것도 없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네가 돈 좀 보태주면 안 되겠니? 아니, 저한테 뭐 돈 맡겨 놓으셨어요? 저도 그럴 돈 없다니까요. 있으면 제가 결혼을 했죠. 저도 그렇게 큰 돈은 못 모았어요. 애들도 둘이나 있는데. 언니,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내가 진짜 그 집에 시집 가고 나면 언니 모른 척 절대 안 한다니까. 내가 언니 개헌도 시켜줄게요. 평생 직장 그거 갖게 해준다니까 내가. 그러니까 미리 나한테 투자하는 셈 쳐. 요즘 집값이 무슨 1, 2억도 아니잖아요. 진짜로 제가 돈이 없다니까 아가씨. 그럴 돈 있으면 차라리 개원을 하겠다고요. 언니, 가족끼리 치사해도 너무 치사하게 구는 거 아니에요. 애가 막말로 시집만 잘 가면 개원도 문제 없을 건데 이렇게 서운하게 하면 나중에 국물도 없어요 정말. 그래요 뭐. 당신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뭐 이렇게 째째하게 굴고 그래. 한번 딱 눈 감고 도와주면 좋잖아. 남편까지 합세를 해서 지랄을 하고 자빠진 거지요. 제가 남편 놈 바로 째려봤다니까요. 입 다물고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않겠냐고요. 아무튼 시댁 요청들 싹 무시하고 저는 제 할 일 하고 있었는데 이게 결혼 준비 잘 돼가는 줄 알았더니 그 집 안 해오면 결혼 못 시킨다고 목사네 집안에서 강짜라도 놨나 보더라고요. 글쎄 저를 들들 볶길래 제가 시댁 전화도 무음으로 돌려놨다니까요. 그랬더니만 저랑 연락이 안 된다고 우리 병원까지 쫓아온 거예요. 제가 진짜 간호사 한 명이 저를 누가 급하게 찾는다고 해서 뭔 일인가 했더니만 신우가 글쎄 찾아온 거 있죠. 아가씨, 저 지금 진료 봐야 하는데 여기까지 찾아와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지금 들어가 봐야 하니까 바쁘니까 용건만 간단하게 말해주세요. 그러자 신우가 콧방귀 끼면서 저한테 본인 신혼집 매매 계약서를 툭 던지는 게 아니겠어요. 이걸 왜 저한테 주는 건지 이해가 안 갔죠. 물론 돈 달라고 준 거겠지만 주기 싫어서 악착같이 모른 척을 했어요. 어머, 이건 매매 계약서네요? 이걸 왜 저한테 주세요? 오빠한테 이야기 못 들었어요? 오빠가 언니랑 이야기하고 해준댔는데 잔금 얼른 보내세요. 아니, 잔금은 무슨 잔금이요? 이거 봐봐요. 이거 매매 계약서잖아요. 여기 적힌 잔금 계좌로 보내시라고요. 아니 아가씨 집을 왜 나한테 사내라고 해요?
언니는 여태 우리 이야기 뭘로 들은 거예요, 진짜. 내가 나중에 계약할 때 도움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나한테 투자를 좀 하시라고요. 도움을 줄지 입을 씻을지 어떻게 알아요? 나 개원하고 싶은 마음 싹 사라졌으니까 못 줘요. 나는 평생 이 병원에서 월급 의사로 일하렵니다. 그럼 오빠가 집단 모대줄이라도 받아서 해주겠다던데요? 이자 내는 것보다 그냥 언니 돈 쓰는 게 싸게 먹힐걸요. 그러는데 아주 그냥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제가 남편한테 바로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동생 맨날 술이나 먹고 그러고 살다가 마음 딱 닫고 조신하게 결혼해서 잘 살겠다는데 도움은 못 줄 망정 왜 방해를 놓으려고 그러냐. 그 집에서 집만 해오면 바로 날 잡는다고 그래서 내가 도와주기로 했어. 내 동생도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전화를 끊자마자 신우에게 승질을 팍 그렸죠. 아니 거기 목사 집안이라며? 신우가 맨날 술 처먹고 나이트 가고 했던 거 그 집에서도 알아요? 아니 미쳤어요? 누가 들을래 조용히 좀 해. 그 집에서는 나 완전히 깨끗한 줄 알아. 내가 두신하고 차면서 마음에 든다고 했다니까. 언니 이거 소문나면 다 언니 탓이에요. 언니가 소문낸 걸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집만 해주고 입 좀 다물고 있어요. 내가 기분이 나빠서 수틀려서 싹 털어놓으면 그땐 어떻게 하려고요? 그럼 나도 언니가 의사로서 하면 안 되는 비인류적인 짓을 했다고 협회에 고발할 줄 알아. 어이가 없어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것도 제가 아까 하려던 이야기에 이어지는 소리니까 조금 뒤에 말해드릴게요. 아무튼 협박 아닌 협박을 받으니까 제가 기분이 안 상하고 배기겠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디 한번 본때를 보여주자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오래전에 이를 들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상자에 곱게 포장을 해서 룰루랄라 시댁으로 남편이랑 같이 찾아갔어요. 시댁 식구들 전부 저한테 돈 들고 왔냐 하더라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랬죠. 혹시 저한테 돈 맡겨 넣으셨어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 차용증이라도 보여주실래요? 아니 버릇없이 왜 그렇게 말을 하니? 그래서 제가 선물 포장한 걸 신우에게 내밀었습니다. 알았어. 이거 내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결혼 선물이에요. 한번 열어봐요. 지금 가족들이랑 다 같이 있을 때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신우가 포장을 풀었는데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보고 소리를 꽥 지르더라고요. 그게 뭐였냐고요? 바로 임신 테스트기랑 초음파 사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려면 신우가 워킹홀리데이에서 4개월 만에 돌아왔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길어질까봐 못했던 그 이야기 있잖아요. 지금부터 이야기할게요. 제가 만삭일 때 신우가 돌아왔는데 글쎄 이 기집애가 임신을 해서 돌아온 게 아니겠어요. 워킹홀리데이에 가서 돈 좀 아끼겠다고 뭐 쉐어하우스인지 뭔지 들어갔다가 웬 남자랑 눈이 맞았는데 글쎄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다른 나라 사람이라 말도 안 통하고 피임을 안 한 건 내 잘못 아니냐 하면서 대판 싸우고 임신한 신우를 버리고 지네 나라로 튀었다네요. 이도 저도 못한 신우가 결국 돌아온 거지요. 자기 인생 어떻게 하냐고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어떻게 아이를 흘려보내야 하지 않겠어요? 너무 안타깝지만 말이죠. 근데 그때는 그게 불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별 수 있나요? 제가 동기들 중에 산부인과 전공을 한 친구들 일일이 연락 돌려서 겨우겨우 수술을 해주겠다는 곳을 알아냈습니다. 의사로서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지만 뭐 어쩌겠어요. 신우 인생 망칠 수 없다고 시모랑 시부랑 다 난리가 났는데 의사 며느리 덕 좀 보자는데 저도 어린 신우가 미혼모가 되어서 혼자 애를 잘 키울 수 있겠나 싶고 애가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연결을 해줬습니다. 신우가 저한테 협박조로 이야기했었던 비인류적인 행동이 바로 이거였어요. 아니 똥 묻은 개가 뭘 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수술하기 전에 신우가 초음파 사진이랑 임택이랑 지 손으로 못 버리겠다고 저한테 좀 버려달라고 했었는데 저도 까먹고 서랍 안에 넣어두고 있었거든요. 버려야지 하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렇게 써먹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시부모부터 남편의 신우까지 싹 기겁해서 경악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쪽 집안에서는 아가씨가 혼전 순결인 줄 안다면서요? 어이구 어떡하나. 여기서 산모 이름까지 딱 적혀 있는데 좀 빠사지네. 이거 내가 예비사돈 댁에 뿌리면 진짜 큰일 나겠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지금 누구 혼사끼를 막으려고? 너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너 지금 우리 딸한테 질투라도 하니? 어머니, 제가 왜 질투를 해요? 제가요? 아내 저한테 돈 맡겨 놓으셨어요? 매매 잔금을 내놓으라고요? 이것은 나의 강도 아니야. 그리고 나랑 상의도 없이 집 담보대출을 받아서라도 해주겠다고? 그러면 당신이랑 이혼이지. 아니, 뭐? 이혼이 여기까지 나오고 그래. 그냥 해본 소리야. 언니, 알겠어. 일단 진정 좀 해봐. 그거 뿌리면 나 진짜 나가리 된단 말이야. 내 인생도 나가리라고, 응? 다들 갑자기 싹싹 빌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그 대형교회 목사 집안에 시집을 가야지만 집 팔 잡히는 줄 알 텐데 제가 이거 뿌리면 바로 파토 아니겠어요? 그래. 그 파토 나면 안 되지. 예, 우리가 너를 너무 몰아세운 경향이 있긴 한 것 같다. 아무튼 미안하고 집 얘기는 없던 걸로 하자. 싹 깔끔하게 잊어버려. 그래 언니야. 화 풀어요. 언니 다 알잖아요. 나 개념 없는 거 내가 돈 빌려달라고 안 할게요. 그거 일단은 묻어버립시다. 네? 이래놓고 내 뒤통수를 또 칠지 어찌게 알아요? 각서 쓰세요. 각서. 아파트 담보대출 받는 즉시 이혼하고 위자료에 양육비까지 지급하겠다고요? 제3분할은 빚 빼고 하는 걸로요. 사인을 당신. 그리고요. 딸 자식 시집 보낼 능력 없으면 급에 맞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시켜야지요. 어디 남의 빚 내면서까지 결혼시키려고 하세요? 아유 그래 알겠어. 미안하다 이게. 그러니깐 저것만 제발 비밀로 해주면 우리가 어떻게든 해보마. 돈 날란 소리 안 할게. 알았지? 남편놈 신우 눈치를 보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사인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시부모가 집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대출받아서 결국 자금까지 치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박 웃긴 게 뭔지 아시나요? 신우 인연이 어린이부에서 반주를 했다고 했잖아요. 거기다가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라서 예배가 1부, 2부뿐만 아니라 무슨 4부까지 있대요. 그러니까 교인들끼리도 서로 모르는 사이가 많고 같은 시간대에 예배를 봐도 인원이 어마어마해서 잘 마주치지 못하나 봐요. 그래서 몰랐는데 글쎄 오후 예배를 드리는 사람 중에 20대 초반 시절에 신우랑 클럽 나이트를 같이 다니던 완전 죽순이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부목사랑 집 계약까지 마쳤으니 결혼하기로 날까지 잡았는데 교인들에게 인사한답시고 예배 끝날 때마다 그 예배당 입구 앞에서 부목사랑 같이 서서 있었나 봐요. 원래 교회는 그런가 보죠? 근데 그 죽순이 친구랑 딱 마주친 거예요. 어머, 이내야 너 뭐야? 부목사님이랑 결혼한다는 게 너였어? 야, 너 완전 회개했구나? 야, 나도 회개했잖아. 지금 남편 만나서 우리 맨날 클럽 가서 밤새 술 먹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글쎄, 그 친구는 남편이 과거를 다 알고 있었나 보죠. 그 말에 부목사가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되었고 결국 조신한 척했던 건 싸그리 들통나게 된 겁니다. 클럽 나이트를 다녔으면 문란하게 생활했던 거 아니냐고 목사네 집안에서 노발대발했다네요. 처녀라고 속였으니까 산부인과 가서 검사를 받아오라고 난리를 친 거죠. 결국 혼전순결이니 뭐니 했던 거짓말이 들통이 나게 되었고 파혼당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시겠습니다. 덕분에 대출만 받은 시부모 완전히 뼈 아프게 됐지요. 문제는 집을 매매했으니까 팔아야 하는데 집값이 하락세인 거예요. 손해만 보게 생긴 거죠. 아이고 진짜 내 팔자야. 일을 어쩌면 좋아. 야 이년아. 네가 하자는 대로 했다가 잘 되는 꼴을 못 봤다 이년아. 엄마 나 어떡해? 그이가 내 번호도 차단했나 봐. 교회에서도 반주자고 했다고 나오지 말래. 나 진짜 어떡해. 나 나가리 됐어. 왜이고 이 철없는 년. 그러길래 젊었을 때 첩장 놀았어야지. 인생을 왜 그렇게 허비하고 살아.
신우는 완전히 구박되기 신세됐고 어디 원망도 못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서 울기만 하고 술 처먹고 하면서 6개월을 보냈죠. 그 6개월 동안 살만 디룩디룩 찌웠더라고요. 남편 놈이랑 시부모 둘 다 저한테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가슴만 팡팡 치면서 아이고 내 속이야 하는데 고소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마지막으로 불 한번 끼얹었죠. 그러길래 왜 그런 걸 속이고 그래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사랑해줄 남자를 만나야지. 괜히 욕심 부리다가 망했잖아요. 아 근데 어머님 제 개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쯤에 잘 보이면 개원도 해줄 거라고 하더니 물리 건너간 거예요. 아 아가씨가 들어가려던 그 신혼집 그거 팔면 제가 개원할 수 있는 비용 충분히 나오겠는데요. 그거 팔아서 저 개원해 주세요. 일부러 불난 집에 부채질했더니 꼴도 보기 싫다고 저보고 집에 찾아오지 말라더라고요. 그 덕에 저 요즘 시댁에 발길 뚝 끊었습니다. 아이 속 시원해. 남편놈 저 몰래 대출 받으려고 했었던 것 때문에 제 눈치 여전히 보고 있지. 거기다가 각서까지 있으니 뭐 어쩌겠어요? 수 틀리면 이혼하지 뭐. 내가 손해보는 것도 아닌데. 그런 마음으로 신명나게 칼춤추며 살고 있습니다. 이래서 금쪽 같은 내 자식이라고 금이야 오기야 키우는 거 아무 소용없나 봐요. 고소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 올리며 사연을 마치겠습니다.